일본 국토교통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2년 경력의 한 관료가 책상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나흘 전 캄차카 반도에서 화산이 발생하였고 러시아 여객기 48대는 일본 영공으로 긴급 착륙 요청을 했으나 일본에서는 거절 도장을 찍었습니다. 러시아 여객기 48대를 받지 말라는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넘겨. 어차피 걔네가 받을 거야. 그 말이 끝난 지 정확히 4시간 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짐. 지금부터 그 120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캄차카 반도에서 600년 만에 화산이 터졌습니다. 북태평양 하늘 전체가 닫혔습니다. 러시아 여객기 48대가 갈 곳을 잃고 상공을 떠돌았습니다. 그 안에는 2,340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학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러시아 여고생 23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항공청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 다음은 몽골,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 남자 나카무라 케지가 거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가 도장을 찍으며 부하 직원에게 한 말은 이랬습니다. 한국에 넘겨? 어차피 걔네가 받을 거야. 우리 하청이자랴. 회의실에 모인 11명의 관료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한국 공항 아직도 활주로 옆에 소 키우지 않나? 다시 폭소. 그 웃음소리가 터진 시각이 오전 10시 14분이었습니다. 정확히 4시간 뒤 나카무라 케지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 48대를 전부 수용했습니다. 4시간 만에요. 나리타가 같은 규모를 처리하려면 최소 12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72시간 뒤에는 러시아 국영방송이 한국을 특집으로 내보냈고 96시간 뒤에는 독일 루프트한자가 아시아 허브허브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0시간이 다 지났을 때 나카무라 켄지는 32년간 찍어온 자신의 평가 도장을 서랍 안에 집어넣고 조용히 잠가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일본 관료가 직접 증언한 기록입니다. 32년 경력의 국토교통성 심의관이 자기 아버지가 50년 전 김포공항에 심어놓고 온 기술 때문에 아들인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만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 걸린 시간이 단 120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나카무라 켄지 61세 일본 국토교통성 항공국 심의관 32년 경력의 증언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세계가 한국 공항을 표준으로 삼기 시작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 작은 응원이 묵묵히 일해온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나카무라 켄지입니다. 61세, 일본 국토교통성 항공국 심의관. 올해로 32년째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쿄 지오다구 청사 11층. 창문 너머로 황과의 소나무가 내려다 보이는 이 방이 제 자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40분. 저는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 관료의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시간표대로 늙어가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월요일이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 끝에서 부하 직원 사토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국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사토는 38세입니다. 제 밑에서 8년째 일하고 있고 매일 아침 제 커피를 타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블랙커피, 각설탕 없음. 머그컵은 제가 1994년 처음 출근했을 때부터 쓰던 흰색 도자기 잔입니다. 손잡이 안쪽에 작은 금이 하나 갔는데 그 금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세월을 가늠하곤 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제 습관대로 책상 오른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두꺼운 바인더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 금박으로 새긴 글자, 아시아 공항 등급 평가서. 이 바인더가 제 인생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32년 동안 저는 이 바인더를 들고 아시아의 모든 공항을 돌아다녔습니다. 방콕, 쿠알라룸푸르, 마닐라, 자카르타, 베이징, 홍콩, 대만, 그리고 서울. 각 공항의 활주로 길이, 관제 시스템, 수용 능력, 안전 등급 전부 이 안에 있습니다.
바인더를 펼치면 첫 장에 나리타 국제공항이 나옵니다. A급 제가 직접 찍은 도장입니다. 1998년 신청사 개장 때 찍은 도장이라 잉크가 조금 바랜 상태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도장을 한 번씩 손가락으로 쓸어봅니다. 이상한 습관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도장이 제게 주는 감각이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 하늘의 순위를 매기는 사람이라는 감각. 32년 동안 이 감각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제 도장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말입니다. 몇 장을 더 넘기면 인천국제공항 페이지가 나옵니다. B급, 제가 2001년에 처음 찍은 도장입니다. 그 이후로 20년 넘게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했을 때 저는 직접 현장에 시찰을 갔었습니다. 시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활주로도 깔끔했고 터미널도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껍데기만 번듯하면 뭐하나 운영 노하우가 없는데 그게 일부 완료 세계의 상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수 아래. 건물은 지을 수 있어도 시스템은 못 만드는 나라. 그게 우리가 배운 교과서였습니다. 사토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머그잔을 책상 왼쪽 구석에 내려놓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국장님, 오늘 오전 회의는 10시입니다. 아시아공항 연례평가 상정건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례평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저는 이 바인더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올해 A급은 어디, B급은 어디, C급은 어디. 그 결정이 아시아 노선의 흐름을 바꿉니다. 어느 공항을 허브로 삼을지, 어디에 직항을 띄울지 일본 항공사들이 제 도장을 보고 움직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황거의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는 도쿄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요. 이 창문에서 바라본 풍경은 32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몇 채가 새로 들어서긴 했지만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쿄는 도쿄고 일본은 일본이고 저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이었습니다. 그 질서가 바뀔 거라고는 그날 아침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9시 17분, 사토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노크였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급한 노크.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토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하얗게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캄차카 반도에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바인더를 덮었습니다. 그것이 그 바인더를 가벼운 마음으로 덮은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캄차카 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 홋카이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1500km, 러시아 극동의 거대한 반도입니다. 그곳에는 화산이 3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수백 년째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토가 이름을 말했을 때 저는 처음 들어본 산이었습니다. 클류체프스카야 화산입니다. 1735년 이후 290년 만에 대규모 분화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290년 전이면 에도 시대입니다. 그 시절 이후로 한 번도 안 깨어난 산이 왜 하필 오늘 깨어났을까요? 그때는 그게 그저 뉴스거리 하나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사토가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거대한 우산처럼 북태평양을 덮고 있었습니다.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도 10km 이상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북태평양 공역 전면 폐쇄 통보가 방금 떨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구름의 반경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홋카이도 북단까지 닿을 기세였습니다. 사토가 다음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해당 공역에 있던 여객기 48대가 긴급 회항 중입니다. 대부분 러시아 국적기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48대, 숫자가 꽤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북태평양 노선은 원래 러시아 항공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니까요. 저는 사토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나리타로 오겠지. 공항 측에 미리 통보해두고 수용 준비 시작해. 사토가 머뭇거렸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러시아 항공청이 먼저 중국에 요청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양까지 전부요. 저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중국에? 왜 하필 중국에 먼저? 사토가 태블릿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세 곳 모두요. 이유는 공식적으로 수용 능력 부족이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제재 관련 정치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중국이 그렇지. 덩치는 크지만 결정적일 때 옹졸합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목으로 넘어가자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결국 일본이 받아야지.
당연한 수순이야. 그런데 사전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국장님, 러시아 측에서 일본과 한국 양쪽에 동시에 요청을 넣었습니다. 동시에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시라는 말이 거슬렸습니다. 일본이 받으면 한국은 자동으로 빠지는 게 상식입니다. 아시아 허브는 나리타고 인천은 그 다음입니다. 그게 30년 동안 이어져 온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양쪽에 동시에 요청했다는 건 그 질서를 흔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어떻게 보고 그런 짓을 한 거지? 사토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시간 때문일 겁니다. 48대를 한 나라가 다 받기엔 부담이 크니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양쪽에 나눠 착륙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구리와 동급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앞으로 걸어가서 거울처럼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넥타이가 약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올려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일본이 또 한 건 하겠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토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10시 회의 그대로 열어. 다만 안건이 바뀐다. 아시아 공항 연례 평가는 오후로 미루고 오전에는 캄차카 대응건을 처리한다. 관련 부서 전부 소집해. 외무성, 항공사 대표, 관제 당국까지 전부. 사토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바인던더를 펼쳤습니다. 인천공항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비급 20년 넘은 도장. 저는 그 도장을 손가락으로 쓸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도장이 얼마나 정확한 평가였는지 세계에 증명할 기회구나. 48대 몰려드는 상황에서 어느 공항이 진짜 A급이고 어느 공항이 진짜 B급인지 드러날 테니까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 알아서 헤맬 겁니다. 우리가 우아하게 받아내는 동안 저들은 활주로에서 허둥댈 겁니다. 그 모습이 국제 언론에 나오면 제 평가 도장은 20년 만에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40분까지만 해도요. 제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시간은 정확히 34분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국토교통성 3층 중앙회의실이었습니다. 길이 12m, 폭 6m의 원목 테이블, 그 주변으로 의자 18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자리에 앉은 사람은 정확히 17명이었습니다. 항공국 심의관 11명, 외무성 러시아과 담당관 2신형, 전일본 공수와 일본 항공에서 온 대표 각 2명, 그리고 회의실 가장 구석, 창가 자리에 앉으란 사람 1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제 왼쪽에는 무라타 부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75세, 저보다 14년 선배입니다. 그는 1970년대에 이 자리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한국이 보릿고개를 겨우 넘기던 시절부터 일본 항공을 지켜본 인물이죠.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무라타가 먼저 말했습니다. 캄차카 건, 결제만 올리면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식 행위입니다. 러시아 측에서 일본과 한국 양쪽에 요청을 넣었는데 우리가 받을지 말지 결정해서 통보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테이블 반대편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항공국 심의관 중 1명인 이시카와였습니다. 양쪽에 요청을 넣었다고요? 러시아 측 담당자가 뭘 모르나 보네요. 그걸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국 인천이 48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수용 능력이 우리 나리타의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테이블 전체가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 웃음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걸 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악의 없는 웃음은 그 생각이 이미 뼛속까지 박혀 있다는 뜻이니까요. 외무성 러시아과의 다나카 담당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입니다. 나리타는 1978년이고요. 시설 연수로만 봐도 우리가 23년 선배입니다.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시설 연수로 비교하는 건 좀 무리였습니다. 시설이야 나중에 지은 게 오히려 신식이니까요. 하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 저도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무라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공항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들 알죠? 우리가 가르쳐 준 겁니다. 1970년대에 김포공항 기술 지도를 우리 국토교통성이 전부 해줬어요. 저 사람들 아직도 우리 하청이잖아요. 그 말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일본 공수 대표 사이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인천공항 시찰 다녀왔는데요. 깔끔하긴 합디다. 그런데 깔끔한 거랑 운영 노하우는 다른 문제잖아요. 48대가 한꺼번에 몰려들면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활주로에서 비행기들끼리 엉키고 승객들은 입국장에서 밤새 기다리고 호텔 배정도 못해서 공항 바닥에서 자게 될 거예요. 일본항공 대표 기무라가 이어받았습니다. 거기다 통역 문제도 있지요. 러시아 승객이 2,000명이 넘는다는데 한국이 러시아어 통역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영어도 제대로 안 통할 겁니다. 그때 이시카와가 농담처럼 한마디 던졌습니다. 한국 공항 아직도 활주로 옆에 소 키우지 않나요? 회의실이 웃음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분위기에 장단을 맞추는 것도 관료의 일이니까요. 무라타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농담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한국 공항이라는 게 결국 그 수준이지. 껍데기만 번쩍거릴 뿐이야. 그 말에 다시 한번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17명 중 15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외무성 다나카 담당반인데 그는 원래 잘 안 웃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창가 구석에 앉은 그 사람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만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타카하시 유미코, 56세, 항공국 수석 데이터 분석관. 회의실에 그녀가 앉아있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원래 이런 회의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왜 오늘 들어와 있는지 의문이었지만 저는 그 의문을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결제 문서를 꺼냈습니다. 수용 여부에 대한 일본 측 공식 입장. 저는 펜을 들어 결제란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색 인주, 검은색 손잡이. 제가 32년간 써온 도장이었습니다. 도장에는 수용 불가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러시아 측에 보낼 공식 회신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도장을 힘주어 찍었습니다. 쾅, 인주가 종이에 번졌습니다. 저는 그 도장 자국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찍혔습니다. 32년 경력의 완벽한 날인이었습니다. 서류에는 거절 사유를 적어야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썼습니다. 나리타 공항 현재 수용 한계 도달, 검역 절차상 수용 불가. 둘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리타는 그날 수용 여력이 충분했고 검역 절차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료의 세계에서는 그런 문구가 흔히 쓰입니다. 진짜 이유를 쓸 수는 없으니까요.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에 떠넘기고 싶다. 한국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나리타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다. 그게 그날 제가 도장을 찍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무라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나카무라. 이번 기회에 한국 공항의 실력이 드러날 거야. 20년 넘게 비급이었던 게 괜히 비급이 아니라는 걸 세계가 보게 되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예, 부국장님, 제 도장이 정확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입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길에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타카하시 유미코가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덮고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민의 눈빛이었다는 것을요. 회의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생각했는데 자리에서 일어선 저를 붙잡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유미코, 창가 구석에 앉아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심의관님, 한 가지만 짚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은 말투. 회의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미코는 서두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 한 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라타 부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타카하시 분석관, 회의는 끝났는데 유미코는 무라타의 말을 듣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프로젝터 앞까지 걸어가서 태블릿을 무선 송출기에 연결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파란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도장을 찍으시기 전에 보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3분만 주십시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미코라는 사람은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3분을 요청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표 하나였습니다. 왼쪽은 나리타 국제공항, 오른쪽은 인천국제공항. 유미코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023년 기준 연간 여객 처리량입니다. 나리타 3,700만, 인천 7,100만 명.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시카와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 통계 맞아요? 오타 아닌가? 유미코는 대답 대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활주로 수, 나리타 3개, 인천 4개. 시간당 항공기 처리 능력, 나리타 80대, 인천 120대.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숫자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숫자였습니다. 다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유미코가 슬라이드를 또 넘겼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ASQ 평가 세계공항 서비스 품질 순위입니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공항은 대형 공항 부문에서 19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숫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손등이 따끔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19년 연속. 그건 제가 인천공항에 비급 도장을 찍어오던 그 기간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던 20년 동안 세계는 이미 다른 도장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요. 사이토 전 일본 공수 대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평가라는 게 신뢰할 만한 겁니까? 유미코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는 전 세계 670개 공항이 가입한 기관입니다. 평가 방식은 매년 60만 명의 실제 승객이 직접 설문에 답하는 구조입니다. 신뢰성의 이의를 제기하시는 건 자유지만 국제업계에서 이 수치를 부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이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라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타카하시 분석관, 지금 자네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 숫자 몇 개로 우리가 20년 쌓아온 판단을 뒤집겠다는 건가? 유미코는 무라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방에서 내린 결정의 전제가 실제 데이터와 다르다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드리는 겁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유미코는 태블릿을 닫고 회의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기 전에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분석관, 한 가지만 더 묻지. 오늘 자네는 왜 이 회의에 들어왔나? 원래 참석 대상이 아니었을 텐데. 유미코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보지는 않은 채로 고개만 약간 돌려 대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팀 전체의 의견을 대표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결정이 3년 뒤에 어떻게 평가될지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15명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미코가 보여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생각을 지웠습니다. 숫자는 숫자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7,100만 명을 처리하는 것과 48대를 한꺼번에 수용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평소에 많이 받는다고 해서 비상 상황에 잘 대응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여유가 있는 공항이 비상에 더 강한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11시 20분이었습니다. 사토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요? 32년 동안 그가 노크 없이 제 방에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토의 손에는 A4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인천이 수용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받았겠지. 받는다고 했잖아. 며칠 걸린대? 사토가 침을 삼켰습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4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토를 쳐다봤습니다. 4시간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했지? 사토가 다시 말했습니다. 4시간입니다, 국장님. 48 전체 착륙 완료까지 3시간 47분. 입국 수속 완료까지 6시간 12분. 전체 승객 2,340명. 호텔 배정 완료가 오전 9시 30분. 첫 비행기 착륙 이후로 정확히 11시간 4분. 인천공항의 공식 발표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나리타가 같은 규모를 처리하려면 최소 12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착륙만요. 입국과 호텔 배정까지 포함하면 24시간은 봐야 합니다. 그걸 인천이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끝냈다는 겁니다. 오타가 났을 거야.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숫자가 잘못 들어왔을 거야. 다시 확인해봐. 사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인천공항공사 실시간 운영 시스템, 그리고 일본항공 현지 주재원의 목격 보고까지요. 3군데가 모두 같은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류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똑. 제가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토의 눈이 제 손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 멈췄습니다.
인천공항 실시간 영상 띄워봐. 제가 말했습니다. 사토가 제 책상 맞은편 벽에 설치된 모니터를 켰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아시아 주요 공항의 관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평소에 자주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천은요. 화면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이 떴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안이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조명만 환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분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러시아 승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회항 승객 전용 입국 심사대가 별도로 열려 있었습니다. 일반 승객과 분리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허둥대지는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러시아어로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었고 각 게이트마다 통역 스태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바우처 배포 부스도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대기 중인 승객들을 위한 간이 좌석과 생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17분. 이 모든 시스템이 단 몇 시간 만에 구축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토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게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리타였다면 어땠을지 머릿속에 그려졌거든요. 새벽에 회항 승객이 몰려들면 공항은 반나절 마비 상태가 됩니다. 통역 스태프는 아침이 되어야 나올 테고 호텔 바우처는 다음 날 오후에나 배포됩니다. 러시아어 안내문이요? 만들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 속 인천의 풍경은 어느 모로 봐도 비급 공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니터를 끄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한 장면이 제 시선을 붙잡았거든요. 한 한국인 직원이 러시아 할머니 한 분의 손을 잡고 휠체어를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한 듯했고 그 직원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로 할머니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몇 초 동안 제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유미코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결정이 3년 뒤에 어떻게 평가될지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책상에 앉아 바인더를 다시 펼쳤습니다. 인천공항 페이지, 비급 도장. 저는 그 도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토에게 지시했습니다. 관련 자료 전부 모아서 가져와. 인천공항 과거 10년간의 비상 대응 기록, 국제평가 순위, 주요국 항공사의 인천 이용 통계, 전부 오후 3시까지. 사토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 너머 황과의 소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오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오전광과 같은 마음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틀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사토가 방을 나간 뒤 저는 혼자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동료들과 함께 먹지만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라타 부국장의 얼굴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정식 메뉴를 시켰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밥 몇 숟가락을 뜨다가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토교통성 건물 뒤편으로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벚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잎만 무성한 그 나무들이 봄이면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던 나무들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은 나카무라 타다오입니다. 국토교통성의 전신인 운수성에서 1960년대부터 일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1974년에 한국에 파견되셨습니다. 김포공항 관제 시스템 기술 자문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공항다운 국제공항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기술 인력을 파견했고 아버지는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서울에서 지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 저는 김포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때는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로 가는 직항편이 이미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집에 오신 뒤로 종종 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울 거리는 아직 비포장이 많더라. 하지만 사람들이 부지런하다. 새벽 5시면 거리가 이미 붐빈다. 아버지는 한국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관제탑 운영, 활주로 정비, 기상 관측 절차. 전부 일본이 먼저 배운 것들을 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 친구들은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 밤 11시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매뉴얼을 필사한다. 내가 숙소로 돌아갈 때마다 저 창문에 불이 켜져 있더라. 아버지는 그 말을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대견해 하시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동시에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따라오려면 30년은 걸릴 거다. 기술이라는 게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니까 세월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을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집안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자랐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30년 앞서 있다. 그것이 제가 관료가 된 이후로도 변하지 않은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92살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이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는데 거기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있는 수첩이었습니다.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아버지가 한국에서 쓰시던 업무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서재에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에 저는 식사를 중단하고 사무실로 돌아가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 서재가 아니라 사무실 서랍의 한부 복사해서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한 번씩 보고 싶어서 가져다 둔 것이었지요. 평소에는 잘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왠지 펼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그 수첩을 향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넘겼습니다. 김포공항 관제 시스템 점검 일지, 한국 기술자들의 이름밤과 특기, 날씨 기록, 가끔은 개인적인 메모도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김주임은 밤 11시까지 남아있더라. 내가 가르친 걸 자기 방식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저 친구는 5년 안에 나보다 한 관제사가 될 것 같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한국 사람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셨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6년 3월 14일 아버지가 서울을 떠나기 전날 쓰신 문장이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30년이 걸릴 것이다. 저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속도는 우리의 2배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는 앞부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30년이 걸린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뒷부분은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속도가 2배라는 말씀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1976년에요. 한국이 언젠가는 우리를 넘을 거라는 사실을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돌아오신 지 50년이 다 되어갑니다. 30년의 2배의 속도. 아버지의 계산대로라면 한국은 이미 15년 전에 우리를 따라잡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15년 동안 여전히 인천공항에 비급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책상 위 액자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 관제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으셨던 아버지의 얼굴. 그 얼굴이 오늘따라 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내 말을 절반만 들었느냐고요. 오후 3시에 사토가 자료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바인더 3권이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사토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불편한 뉴스를 전해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에 착륙한 승객들의 실시간 상황을 저희 측에 공유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사토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거절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한국의 대응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웃고 싶었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의 우수성을 과시하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구도였습니다. 저는 사토에게 자료를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모니터에 화면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라 문서 형태였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직원이 실시간으로 정리해 보내주는 승객 체험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인천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러시아 고등학교 인솔교사 예카테리나 소콜로바라는 분이었습니다. 23명의 여학생을 데리고 일본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2시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밟고 호텔로 이동했는데 다음날 아침 서울 시내로 이동할 때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맸답니다. 그때 관광객 안내 부스에 한국인 직원이 번역 앱으로 대화하더니 종이에 지하철 노선도를 손으로 그려주고 환승역까지 표시해서 건넸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손으로 그려서?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토가 답했습니다. 네, 안내 직원이 손으로 직접 그려서 건네줬다고 합니다. 공식 안내문이 아니라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관료의 세계에서 공식 안내문 아닌 걸 손님에게 건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의 직원은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책임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요. 저는 그 문장 아래에 다음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울 어느 시장에서 한 할머니가 러시아 여학생들에게 복숭아를 하나씩 잘라 나눠줬다는 기록이었습니다. 23개를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23개를 공짜로? 사토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네? 예, 외국에서 왔으니까 먹어보라고 했답니다. 다음 기록으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러시아 여학생 한 명이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그것을 주워서 학생들을 따라 뛰어와 돌려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3번 읽었습니다. 돈을 몇 푼 훔쳐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떨어뜨린 지갑이고 외국인이니까 금방 포기하고 돌아갈 테니까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뛰어서 쫓아왔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여학생 2명이 서울 번화가에서 길을 잃었는데 교복을 입은 한국 여학생이 다가와서 번역기로 대화하며 목적지까지 데려다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기가 가던 길이 아닌데도 방향을 틀어 데려다줬고 심지어 동행하는 동안 휴대폰에 맛집 목록을 손으로 적어서 건넸다고 합니다. 만난 지 20분도 안 되는 외국인을 위해서요.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사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여학생 중 한 명이 급성 장염에 걸려 새벽에 응급실에 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마리나라는 이름의 학생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영어도 러시아어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병원 직원이 휴대폰으로 러시아어 통역 앱을 켜서 증상을 파악했고 당직 의사가 피검사와 초음파를 바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응급실 도착 후 진단까지 걸린 시간이 40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사토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응급실에서 외국인 환자가 오면 평균 몇 분 걸리지? 사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통역자 연결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최소 2시간은 걸릴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병원비였습니다. 여행자 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이 일본 응급실 비용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의료 체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새벽 응급 대응 속도도 외국인 통역 체계도 비용도 전부 인천이 앞섰습니다. 사토가 말했습니다. 이 기록이 러시아 인솔교사의 SNS에 올라갔습니다. 48시간 만에 조회수 800만을 넘겼습니다. 제목이 이렇답니다. 사토가 서류의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일본에서 4박 5일보다 한국에서 5일이 더 길었다. 저는 그 제목을 읽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32년 관료 인생에서 한 줄의 SNS 제목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단순한 음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결이었습니다. 러시아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 본 두 나라의 비교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황거의 소나무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2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바라본 풍경이 낯설어진다는 건 제가 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토가 방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고개만 약간 돌렸습니다. 말해봐. 사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 신문 몇 곳에서 이 SNS 게시물을 인용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석간에 기사가 실렸고요. 기사 제목이 사토가 말을 흐렸습니다. 제가 재촉했습니다. 뭔데? 사토가 대답했습니다. 이웃 나라가 가르쳐준 선진국의 정의, 그겁니다. 저는 다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웃 나라가 가르쳐준 선진국의 정의,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50년 전에 이미 적어놓으신 그 문장과 겹쳐졌습니다. 화산이 터진 지 72시간이 지난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국토교통성 장관실에서 긴급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안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인천공항 사태에 대한 부처 차원의 입장 정리. 장관 본인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차관이 주재했고 항공국 관계자 전원이 호출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무라타 부국장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눈을 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어깨를 치며 농담을 건넸을 사람이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번 회의가 월요일 회의와 정반대일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간 지 3분 뒤 타카하시 유미코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구석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관이 그녀를 맨 앞 발표자 위치로 안내했습니다. 스크린 바로 옆 자리였습니다. 유미코는 태블릿을 들고 단정한 걸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인천공항의 대응 성과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카하시 수석 분석관이 객관적 데이터를 정리했으니 전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라타를 흘긋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미코가 태블릿을 연결하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인천공항의 정량적 대응 성과입니다. 슬라이드에 5줄의 숫자가 떴습니다. 48대 착륙 처리 3시간 47분, 2,340명, 입국 처리 6시간 12분, 호텔 배정 완료율 100%, 응급 환자 처리 시간 22분, 외국어 통역 커버리지 14개 언어. 회의실 전체가 그 숫자들을 침묵 속에서 읽었습니다. 유미코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나리타 공항의 외국인 승객 수용 실패 사례입니다. 회항 승객 약 1,800명 처리에 26시간이 소요되었고 당시 호텔 배정률은 47%였습니다. 무라타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꺼내는 건가? 유미코는 무라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필요해서 포함했습니다. 2011년 이후 우리는 외국인 비상 대응 매뉴얼을 8차례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통역 커버리지는 여전히 6개 언어입니다. 인천은 14개입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유미코에게 다음 슬라이드를 지시했습니다. 무라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월요일까지만 해도 그 얼굴은 제 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얼굴은 저와 다른 의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치심 때문에 붉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에 붉어진 것이었습니다. 유미코가 3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의 비상대응 체계도였습니다. 긴급 상황 시 투입되는 인력 구성, 개시 절차, 시간별 단계 조치, 각 단계가 분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미코가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천공항이 이 매뉴얼을 2015년에 최초 수립했고 연 2회 실전 훈련을 통해 갱신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훈련 기록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바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산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10년 전부터 이미. 이번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가 준비한 것을 실행했을 뿐입니다. 이시카와가 손을 들었습니다. 월요일 회의에서 소농담을 던진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타카하시 분석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성도 비슷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유미코가 이시카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분량은 인천의 1.6배입니다. 다만 마지막 실전 훈련은 2019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훈련 기록이 없습니다. 이시카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책상 밑에서 물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 차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타카하시 분석관, 결론을 말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유미코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나리타와 인천의 여객 처리율 격차는 31%입니다. 인천이 앞서 있습니다. 그 한 줄 아래에 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 격차는 향후 5년간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관이 눈을 감았습니다. 무라타는 팔짱을 꼈습니다. 이시카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앞에 놓인 바인더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찍혀있는 인천공항 비급 도장이 스크린에 떠 있는 31%라는 숫자와 겹쳐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가장 늦게 일어섰습니다. 유미코가 이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분석관, 내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나? 유미코가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왜 이 일을 맡았나? 원래 자네 담당이 아니지 않나? 유미코가 태블릿을 덮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실사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인천이 향후 10년 안에 나리타를 추월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상부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각된 보고서를 쓴 사람은 23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그 보고서의 결론이 증명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미코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 스크린에 아직 떠있는 31%라는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미코가 2001년에 쓴 보고서, 아버지가 1976년에 수첩 끝에 적어놓은 한 문장, 그 두 개의 기록이 오늘 이 회의실에서 동시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기록 모두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지 않은 기록들이 모여 오늘의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 사이 제 휴대폰은 거의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국토교통성 국제협력과 외무성 아시아국 그리고 일본 항공사 세 곳의 임원들이 번갈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인천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 질문을 가볍게 받아들였습니다. 한두 군데 외신에서 다뤘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아침 7시 사토가 신문 스크랩 뭉치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제 판단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토가 책상 위에 신문을 한 장씩 펼쳤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아 24번의 특집 방송 캡처 화면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1시간짜리 특집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하늘이 닫혔을 때 문을 연 유일한 나라. 그 다음은 로이터 통신이었습니다. 인천 북태평 위기의 숨은 주인공. 그 다음은 AFP 통신, 그 다음은 BBC, 그 다음은 CNN, 그 다음은 독일 슈피겔, 프랑스 르몽드,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까지. 사토가 서류를 펼치는 동안 제 책상이 외신 기사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침묵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나리타를 다룬 외신 기사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모의 동시다발적 보도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토가 그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장님, 이게 더 중요합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오늘 새벽 한국국토교통부에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영문 문서였습니다. 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비상회양 대응 매뉴얼 공유 요청. 저는 그 제목을 2번 읽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한국의 매뉴얼을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였습니다. 이게 언제 공식화된 거지? 사토가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입니다. 미 연방항공청 부국장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항공규제기관이 한국의 매뉴얼을 배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 다음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루프트 한자 아시아 본부가 발표한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성명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향후 5년 내 아시아 허브 공항을 재검토하겠다. 현재 1순위 나리타, 대체 후보 인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시아 허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유럽 항공사가 아시아 노선을 운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점 공항입니다. 나리타가 그 자리를 3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그 자리가 흔들린다는 건 일본 항공산업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토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려고 하는데 제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내선 전화였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차관실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차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의관님, 일본 언론 대응건으로 차관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오전 10시요.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사토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사토가 한참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재촉했습니다. 말해봐. 사토가 말했습니다. 거의 침묵 상태입니다. 이번 건을 다루는 주요 언론사가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뜻이지? 사토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NHK 저녁 뉴스에서 30초 정도 언급한 게 전부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석간에 2단 기사를 실었고요. 요미우리 신문은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산케이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세계 주요 통신사가 특집 수준으로 다루는 사안을 일본 언론만 침묵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NHK 보도국에 아는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쿠다라는 편집 데스크였습니다. 이번 인천건 왜 메인으로 안 다뤘나? 도쿠다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나카무라 심의관님, 보도할 각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각도를 잡아도 일본이 거절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수화기 너머의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보도할 각도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면 일본이 부끄러워지고 진실을 숨기면 외신에 비교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침묵을 택한 겁니다. 제가 도장을 찍었던 한 장의 거절 서류가 이제 일본 언론 전체를 침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제가 져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인천공항 페이지, 비급 도장. 그 한 장의 페이지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평가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토교통성의 등급 평가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사토를 바라봤습니다. 사토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바인더가 이제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찍어온 도장들이 전부 의심받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바인더를 펼쳐 인천 페이지의 비급 도장을 손가락으로 눌러봤습니다. 잉크 자국이 종이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찢어내려 해도 찢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장이라는 건 한 번 찍히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저는 바인더를 다시 덮었습니다. 오전 10시, 차관실로 걸어가는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120시간이 거의 다 지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러시아 여고생 23명이 귀국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차관실에서 열린 오전 회의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차관은 저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평가 기준 전면 재검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지시를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32년간 관료 생활을 하면서 평가 기준을 통째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지시는 제 도장의 신뢰성이 공식적으로 의심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2시 사토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가 아니라 작은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국장님, 방금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러시아 교육부가 자국 학생 해외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한다. 향후 5년간 러시아 학생 수학여행 최우선 목적지를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한다. 저는 메모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토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6만 명 이상의 학생이 해외 수학여행을 갑니다. 그중 70%가 일본이었습니다. 그게 오늘부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습니다. 6만 명의 70%면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연간 4만 2천 명의 러시아 학생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관광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 중 어느 쪽을 자기 자녀의 교육 경험지로 선택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선진국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꿨습니다. 120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요. 1974년 아버지가 김포공항에 기술을 전수하러 가셨던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쌓아온 일본의 교육 허브 지위가 단 5일 만에 뒤집혔습니다. 그때 사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토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사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관광청에서 긴급 회의 소집입니다. 3시예요. 국장님도 참석하라는 전갈입니다. 관광청과 국토교통성은 같은 건물을 쓰지 않습니다. 관광청이 직접 국토교통성 담당자를 호출하는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저는 양복 재킷을 집어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관광청 건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의 도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금요일 오후의 도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고 세상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이 오늘따라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쿄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관광청 회의실에 들어서니 관광청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치카와 청장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노련한 관료였습니다. 테이블에는 관광청 간부 5명과 외무성 관계자 2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석에 앉았습니다. 청장이 인사말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안이 관광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청장 옆에 차장이 자료를 띄웠습니다. 러시아 교육부 결정 외에도 추가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대형 여행사 3곳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관광 상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에 이어 영국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도 아시아 허브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청장이 저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 제 심장을 가장 깊이 찌른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30년 쌓아온 걸 한국이 5일 만에 가져갔습니다. 청장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한 말투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도장을 찍을 때만 해도 제 한 장의 서류가 30년의 결과를 뒤집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관료의 도장 한 장이 국가의 운명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32년 만에 처음 체감했습니다.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대책 논의는 있었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처음으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치카와 청장이 제 의견을 물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제가 찍은 도장은 32년 경력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2년 전부터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편견이었습니다. 그 편견의 대가를 지금 일본 전체가 치르고 있습니다.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무라타 부국장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75세의 노관료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라타가 목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나리타의 자리를 제가 살아생전에 이걸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운수성 관료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무라타의 아버지는 1950년대에 일본 항공 재건에 참여했던 분이었습니다. 2세대에 걸쳐 쌓아온 자부심이 오늘 이 회의실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카하시 유미코였습니다. 그녀는 이 회의에 불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관광청 쪽에서 데이터 담당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미코는 저를 향해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월요일 회의에서 저를 바라보던 연민의 눈빛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언의 인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숫자를 보시는 군요. 제가 23년을 기다려온 대답이 오늘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국토교통성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도에서 한번 멈춰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저녁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일본의 한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그 시대의 마지막 도장을 찍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이 제 서랍 안에 들어있는 그 바인더 속에서 오늘의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긴 숨을 한번 내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9시였습니다. 국토교통성 11층 복도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도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방 창문에서 나오는 빛만 복도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토도 6시에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책상에는 2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수첩과 아시아 공항 등급 평가 바인더, 50년 된 물건과 32년 된 물건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2가지를 바라봤습니다. 바인더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 나리타, A급, 다음 장, 홍콩, A급, 방콕, B급, 베이징, B급, 그리고 인천. 저는 인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B급 도장. 2001년 8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개항 이듬해였습니다. 제가 처음 찍었을 때 저는 32세였습니다. 지금 저는 61세입니다. 그 사이에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사토는 초등학생에서 중년이 됐고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도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은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이 있는 서랍이었습니다. 도장들이 줄지어 들어있었습니다. A급, B급, C급, 수용 불가, 개선 권고. 저는 그 중에서 B급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였습니다. 손잡이의 나무 질감도 손바닥 안에서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도장으로 얼마나 많은 곳에 찍었을까요? 수백 개의 서류에 찍혔을 겁니다. 그중 인천에 찍힌 것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도장을 한번 쥐었다가 천천히 바인더의 인천 페이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놓기만 했습니다.
잉크도 묻히지 않은 채로요. 아버지의 수첩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30년이 걸릴 것이다. 단, 저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속도는 우리의 2배다. 1976년 3월 14일. 저는 그 날짜를 처음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1976년에 30년. 2배의 속도라면 15년. 즉 1991년이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예측보다 한국은 늦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계산하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기보다는 이상하게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났다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도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도장이 인천공항을 비급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언제나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제 도장은 그저 제 무지의 잉크를 발라 종이에 눌러 찍은 것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도장 바깥에 있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서랍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텅 빈 사무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서랍 손잡이 위에 손을 잠시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떼었습니다. 바인더를 덮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물건이 나란히 놓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보였습니다. 황거의 소나무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소나무가 아직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아는데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불을 껐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평가 기준 재검토 보고서를 제출했고 인천공항은 그 다음 달 A급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기존 평가를 뒤집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찍은 의미 있는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해 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날 아침 저는 바인더를 후임자에게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은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32년간 저는 도장을 찍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찍은 도장이 세계를 평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세계는 제 도장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오늘 일본이 또 한 건 하겠군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 건을 한 건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120시간 만에 배웠습니다. 32년 경력이 120시간에 무너졌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것이 제가 받은 가장 정직한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이 이긴 것은 시스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승리였습니다. 새벽 2시에 지하철 노선도를 손으로 그려준 공항 직원, 23개의 복숭아를 잘라 나눠준 시장 할머니, 지갑을 주워 뛰어온 떡볶이 아주머니, 길을 잃은 외국인 학생에게 맛집 목록을 적어 건넨 여학생,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이 모여서 제 32년짜리 도장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지금도 경이롭습니다. 권력은 도장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의 평범한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 하나가 지구 반대편 어딘가의 관료가 32년간 찍어온 도장을 녹입니다. 그것이 국격입니다. 화려한 건물도 큰 예산도 외교 문서도 아닙니다. 새벽 시장에서 복숭아를 잘라 건네는 손이 국격입니다. 그 손들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묵묵히 살아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일본 관료를 무릎 꿇게 만든 주인공입니다. 하늘이 막혔을 때 문을 여는 나라. 그 나라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지금까지 나카무라 켄지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이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